대한민국 레전드 한 분이 또 매불쇼를 찾아주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축구 해설의 레전드. 신문선 해설위원이 매불쇼를 찾아주셨습니다. 이거 성대모사 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에서 신문선 성대모사 못하는 못한 사람이 사람. 나 하나야. 그래요? 꼴이에요. 나 하나 못해. 제가 해볼게요. 꼴! 꼴이에요. 그렇지. 나 하나야. 대한민국 레전드가 네. 찾아주셨습니다. 왜냐? 축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축구 상황이 지금 너무 속상한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소신 발언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매불쇼를 찾아주셨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축구. 대한민국 축구 해설의 레전드. 신문선 해설위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와, 레전드.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신문선. 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군요. 예. 뭐 매불쇼가 더 대단해요. 네. 여기서 섭외 오니까 네.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이 어. 아빠 스케줄 다 캔슬하고 와, 와. 200만 어. 구독자가 있어. 290만입니다. 그러니까 네. 나가 그러더라고요. 네. 네. 뭐 대단한 건 알았죠. 네. 지난주에 출연해달라고 그러는데 오늘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뭐 중요한 게 있고 지난주에도 그래서 못 나오고 그래서 박문성 의원하고 나오면 제가 겁을 안 먹고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얼마나 오늘 래프팅으로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쓴소리를 많이 하시려고. 네. 네. 벌써 또 시동을 거십니다. 신문선의 대를 이어 지금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설위원 중에 레전드들은 다 고초를 겪어요. 네. 박문성 해설위원 박수로 모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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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대한민국 축구 해설에서는 뭐 단연 원탑 신문선 해설위원이 맞죠. 제가 어렸을 때 항상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99년에 축구계에 들어왔을 때 실제로 이렇게 그때 뵙고 되게 설렜던, 네. 막 떨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축구 해설위원회 성대모사를 전 국민이 다 합니까? 그때. 그만큼 정말 레전드였는데 네. 갑자기 그 2006년이었나요? 맞아요. 네, 그때 그 월드컵 네, 스위스와 경기. 스위스와의 경기에서 네. 스위스가 골을 넣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우리 신문선 해설위원이 네. 소신 발언을 합니다. 그랬어요? 골을 딱 넣었을 때, 네. 이거는 우리 선수 발을 맞고 가서 오프사이드가 아니죠라고 했다가 매국노 소리를 듣고 난리 나면서 해설에서 마이크를 내려놓는 엄청난 큰 사건을 겪었죠. 그랬죠. 와, 그때 생각나네. 옵사이드에 대한 거는 해설자니까 네. 정확하게 이제 그것은 해설을 해야 돼요. 애국보단 진실로. 그렇죠. 그 상황 중계가 끝나고 나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다음 날도.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은 어떻게 됐느냐? 피파 부회장인 정몽준 회장께서 네. 이것은 오심이다. 피파에 저희가 부회장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 그리고 또 시청률 경쟁하던 방송사 한 방송사가 이 방송사가 국제심판 현직으로 있는 여성 해설자를 통해 가지고 시사 프로에 이것은 명백한 옵사이드가 맞다, 오심이다. 이제 이렇게 방송이 나가니까 제가 방송을 했던 S본부에서는 야 이거 시사가 우리가 약한데 시사 쪽에서 이렇게 강하게 공격을 하니까 저한테 몇 경기 좀 방송을 쉬었다 들어가시면 어떻습니까? 소라기 피우고 그래서 가자. 제가 그래 나는 해설자라서 옳은 방송을 했는데 그럼 난 들어가겠다. 비행기가 없을 텐데 내가 알아서 타고 들어갈게. 그리고 그냥 한국으로 왔어요. 그게 제가 방송을 해설을 공식적으로 놓게 된 그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와, 아니 그 일단 뭐 진실 여부를 그러니까 뭐 옵사이드가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뭐 그냥 어찌됐든 내 생각이 따라서 한마디 한 걸로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건 참 가혹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오프사이드가 맞았어요?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골이죠. 골이 맞았어? 네. 그럼 맞는 말씀하셨네. 심지어 네. 또. 그러니까 피파가 그때는 사실 피파도 한참 대회 중이니까 그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지난 다음에
사실 그거는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었던 장면이다라고 오피셜하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그때 독일에 있을 억울하다. 때 월드컵이니까 밤 12시에 월드컵 하이라이트 형식으로 방송을 해요. 근데 한국하고 스위스 경기 때 그 상황을 놓고 박문성 해설위원 같은 이제 전문가를 출연시켜서 네. 그 슬로비드로 그 영상을 보여주고 이것이 왜 옵사이드가 아닌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파에서는 이것은 심판이 잘 봤다. 뭐 그렇게 이제 그 끝났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심판이 파이널 게임까지도 이제 주심 볼 정도였으니까 오히려 그 상황 자체가 심판으로서는 난해한 것을 명확하게 봤다라고 그런 거죠. 왜냐 부심 깃발을 들었죠. 옵사이드라고. 근데 이제 축구는 심판 혼자만 레프리만 지금 그 휘슬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 용어로 기각. 그러니까 네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봤다. 마지막 볼 터치는 한국 수비수 2호죠. 터치를 하고 볼이 굴절돼서 갔으니까 옵사이드 위치에 있던 선수는 그건 옵사이드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피파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 장면이 사실 그 대회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지도자 교육이나 맞아요. 심판 교육할 때 자료로 쓰이는 장면. 자료로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뭐 이렇다라고 교육 자료로 쓸 정도로 사실 어려운 장면이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 사실, 소신 발언 한번 했다가 이렇게 그 오랫동안 피해를 보면 이게 좋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도 저도 방송을 오래 한 여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멘트를 하죠. 국민들은 좀 서운하겠지만 이 상황은 저는 옵사이드가 아니라는 건 그 순간에 알았죠. 네. 그래서 옵사이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느린 그림이 나오면 한국 선수 다리를 맞은 것 같은데 발이 굴절이 돼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황선홍 해설자가 또 있었어요. 네. 황선홍 해설자는 옵사이드라고 난리를 치고 있고 아나운서도 뭐 난리 치고 있고 저는 이제 초를 치고 이제 방송을 톤다운을 해서 얘기를 하죠. 저렇게 돼서 옵사이드가 아닙니다. 자, 남은 시간 우리가 열심히 해서 골을 넣어야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금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시긴 하겠지만 심판이 잘못 본 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룰에 이렇게 입각해서 옵사이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방송을 했던 거죠. 우리 그 신문선 해설위원도 속상했겠지. 그래, 이게 속상하죠. 오프사이드 이기를 바라겠지. 하지만 그게 진실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서울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공항에 몇몇 기자들이 와 있다가 저한테 신 의원님 그런 상황이 있어도 똑같이 그렇게 해설하겠습니까? 네.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축구 우리만 하니? 아. 축구 우리만 하니 그랬어요. 그리고 강변을 띄고 그리고 제가 이제 SBS의 계약 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었어요. 그게 시청률이 이제 제가 빠지고 나서 떨어지니까 무이층에서 저보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자꾸만 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스테이션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저한테 고위층이 만나자 그러더니 제발 좀 이제 그만하시고 방송에 좀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야, 내가 계약 기간 남아 있는 게 얼마 남아 있니? 그럼 나 연봉 안 받겠다. 서운했죠, 저도.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한강면에 살았으니까 한강을 비가 와도 뛰고 또 연세대학교 뒷산에 안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올라가죠.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제 옵사이드가 아닌 것으로 이제 다 인정을 하니까 저한테 어떤 젊은이들은 뛰어오면서 뭐 존경합니다, 억울하겠습니다, 뭐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방송 오랫동안 저는 떠나 있었죠. 근데 세월이 흘러서 여기 옆에 있는 저는 뭐 워낙 박 기자 그래가지고 박문성도 지금 완전 고초를 겪고 박 있습니다. 기자를 작년 연말에 제가 제 공간에 불렀어요. 야, 문성아 이리 와봐라. 그래가지고 야야야 이런 조짐이 보이는데 선배가 이렇게 당했거든. 근데 이놈들이 이렇게 하니까 좀 대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겁하게 또 박문성한테 총을 쐈죠. 아니 소신 발언을 하면 누가 총을 쏘는 건데요 지금? 아무튼 뭐 두 분 다 대한민국 축구협회로부터는 이미 또 낙인이 찍힌 사람들입니다. 두 분 다 배렸어요. 배렸다고. 전 아직 배린 것 같지는 않은데. 배렸다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신 발언을 잘하는 두 분입니다. 네. 소신 발언을 하는 두 분과 함께 지금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마지막 평가전 코트디부아르와 0대4 패배, 오스트리아와 0대1 패배.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스트리아와 패배 이후에 홍명보 감독이 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까지 보고 와서 지금의 상황을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째로는 저희가 실점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실점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경기로 끌려가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이제 1차전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전에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브레이크 이후로 고강도가 떨어지는 거를 느꼈거든요. 뭐 2차전에는 잘 대비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순간에 실점을 해버리니까 경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끌려가는 경기가 되다 보니까 월드컵 본선에서는 첫째 실점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특히 이번에 더 많이 했었습니다. 저 실점을 네? 하면 뭐예요?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축구는 실점 안 하고 득점하면 되잖아요. 아니, 나는 지금 근데 어지럽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아 뭐야 임마 자식들아. 네네네. 야 이번 경기는 네. 일단 실점하지 말고 득점해. 뭐야? 그러면 선수들이 아 맞다 이렇게 합니까? 나는 이거 좀 놀라운데 이 뭐야 이거? 아니 뭐 웃기려는 게 아니고 진짜 뭐예요? 이제 홍명보 감독의 K리그 이제 울산에 이끌 때도 그렇고 뭐야? 이제 전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하세요 일단. 왜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현상을 보면 스타일이 뭐 전술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랬다 저런 부분이 이랬다 이런 건 잘했고 전술적으로 이건 좀 보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현상을 얘기를 좀 많이 하시죠. 초반에 우리가 실점을 해서 힘든 경기가 됐다.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웠다. 다음에 꼭 골을 넣어야 된다. 실점을 하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뭐 누가 한 선수가 좀 뭐 개인 대인 방어하는데 좀 흔들렸다. 네. 누가 뭐 커버를 잘했다. 약간 스타일에서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왠지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쭤보고 싶긴 하는데 네. 전술에 대한 언급을 많이 안 하는 건 사실입니다. 자, 축구는 뭐요? 전술은 하위적 개념이에요. 축구는 전쟁하고 똑같아. 네. 전쟁하고.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전략이죠. 전략. 이기려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지. 아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기려면 택틱에 대한 전술에 대한 것을 우선 짜고 전술의 기본형인 것이 포메이션이에요. 어떻게 쓰느냐 11명을 똑같이 네네. 11대 11이 하는데 그런데 3백 얘기만 해. 그리고 지금 쓰리백. 얘기하듯이 아니 초등학교한테 물어보도 그래 골 먹지 않으면 이기지. 국가대표팀 감독인데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제가 지난번에 쓴소리를 한 것이 공부를 안 했으니 자 최종 지금 본고사에 앞서서 모의고사 시험을 보러 갔는데 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코트디부아르는 우리가 승점 3점을 벌어서 32강에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타겟이에요. 그럼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짰어야지. 그렇죠. 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그리고 그 포메이션에 따라서 손흥민에 대한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전술적으로 이것을 숙지를 하고 축구 팬들이나 그렇처럼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중간 매체니까 그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저런 얘기를 하니까 축구에 대한 이것이 정말로 시험 공부를 했는가? 네. 거기에 대한 퀘션 마크가 계속 붙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제 밤인가 내가 잘라고 그랬더니 달순에서 그거에 대한 답을 저한테 주더라고. 뭐라고? 그 스페인 코치가 갑자기 등장을 한 거예요. 포르투갈 참. 네. 포르투갈에 네, 포르투갈 그 코치가 전술에 대한 것은 내 몫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마지막 지금 아까 우리 달순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필요가 없이 확인이 된 거예요. 이 아로소 코치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 뭐 전략 전술을 다 짜고 그 홍명보는 그 뭐예요? 근데 일단 오늘 오전에 축구협회에서 해명을 했기 때문에 아로소 코치가 인터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건 제가 못 봐가지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저 아로소 코치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에서 홍명보 감독 아래에서 전술 코치로 보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술 네, 코치. 보좌. 처음에 이제 선임될 때 홍명보 감독이 전술적으로 좀 사람이 필요하다. 뭐 사실 그리고 실제로 밖에서 볼 때도 홍명보 감독이 전술적으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네. 또 홍명보 감독도 원했고 축구협회도 그렇게 하기로 해서 포르투갈에서 저 코치를 전술 코치로 데려옵니다. 근데 저 코치가 이제 얼마 전에 인터뷰를 포르투갈 언론과 해요. 핵심은 이겁니다. 홍명보 감독은 그냥 얼굴이다.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기사에. 네. 홍명 감독은 얼굴이고 내가 현장 감독이다. 에? 말을 좀 과하게 했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축구협회가 나에게 접근해 올 때 그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네가 전술 짜라. 네가 실행을 해라.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나는 이런 포메이션 저런 포메이션을 막 해서 내가 하고 있어. 라고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주말에 난리가 났어요. 축구 쪽에는. 와.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충격인데. 되게 편한 말로 하면 홍명보 감독은 바지 사장이고요. 네. 제가 식주정이 사장이에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협회가 발칵 어젯밤부터 뒤집어진 겁니다. 어. 그래서 오늘 오전에 월요일이 시작하자마자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저거 아로스 코치에게 물어봤더니 인터뷰를 했는데 와전됐대. 저런 표현까지 쓰지 않았는데 저 포르투갈 미디어가 너무 표현을 좀 극단적으로 쓴 거예요. 과하게 썼다. 네, 그러면서 저 기사 삭제 요청했고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될 경우 법적 조치까지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는. 거기에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 자 기자회견할 때 골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축구가 이번 월드컵 때 4쿼터제를 하잖아요. 네. 네. 전반전 22분이 지나면 3분을 네. 물도 먹고 그리고 작전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 그 룰이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그때 중계 방송을 할 때 제가 유튜브로 이제 생방송을 하니까 그때 보면 카메라가 홍명보 감독을 잡으면 상대팀 감독은 나와서 선수들에게 작전에 대한 거, 포메이션에 대한 거 뭐 이것을 뭐 액션을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홍명보 감독은 멀뚱멀뚱해요. 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전술 코치는 누군가? 그럼 얼굴 마담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축구협회 입장에서 본다면 나 같으면 제가 축구협회의 행정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 같으면 자 아주 전공법으로 나가겠어요. 자, 이 사람은 전술 코치를 우리가 쓰고 있고 근데 표현의 부분에서는 좀 과하긴 했어도 뭐 이렇게 저는 정당하게 나갈 텐데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자칫 저게 문제가 있다면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 네. 이게 축구 팬들이나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축구는 지금 사실은 이제 한국이 벌써 3류로 떨어졌어요. 3류로. 3류로 떨어졌어요. 아시아 3류. 아시아 우리가 호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시아 호랑이였었는데. 맨날 우리 아시아 호랑이에요. 맨날 그러셨잖아요. 그땐 그랬죠. 근데 지금은 왜 3류냐? 아침에서 한국의 프로팀들이 지금 작년에는 광주가 8강에 그래도 유일하게 한 팀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국 프로팀들은 다 8강도 못 올라가고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 최근뿐이 아니라 뭐 일본한테는 늘상 져온 것이 이제 사실이고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 나가는데도 공부를 안 한 것이 흔적이 지금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전문가가 봤을 때 진짜 이번에 공부 안 한 게 티가 정말 튀어나죠. 많이 나요. 제가 그 제시를 해드릴게요. 예. 우리가 대학을 가려면 그 예를 들어 시험을 보잖아요. 수능을. 네. 그러면 국어만 봅니까? 여러 과목을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국 축구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력을 할 때는 전략이 있어야 되고 전술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럼 전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시스템을 얘기를 해요. 수비 시스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3백 시스템. 3백 갑니다. 수비에 대한 3백. 네. 그다음에 미드필더에 예를 들어서 3-5-1을 쓰면 5명의 미드필더가 있어요. 그것을 세분화하면 삼각형으로 세우면 공격형 어태킹 미드필더가 있고 그다음에 2명이 필터형으로 걸러주는 선수가 있고 좌우측에 윙백을 보는 선수들이 있죠. 그리고 공격에는 손흥민 선수를 놓거나 그다음에 그 밑에 이재성 선수를 놓고 황희찬을 놓거나 뭐 이렇게 해서 공격을 이제 삼각편들을 하는데 네. 한국 팀은 홍명보 감독이 최근에 경기할 때 공격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한 문장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아까 수비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팬들은 오해하는 부분도 있겠죠. 손흥민을 왜 저렇게 홀드하는가? 그리고 손흥민은 왜 저 한국 대표팀에서 아직 전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수인데 손흥민에게 기회를 주장을 왜 또 뭐 어쩌고저쩌고 흔들고 뭐 이러느냐라고 그렇게 화난 팬들이 많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는 지금 뭐 에이징 커브란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산토스 감독 지금 MLS 에 늙었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손흥민이가 로봇이냐? 손흥민이 기계냐? 그리고 손흥민이가 수비 능력에 대해서 체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공격의 전술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는 것을 줄여주는 전술을 만들면 되죠. 그렇지. 그렇죠. 운동 에너지를 저축을 해놨다가 손흥민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골을 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골을 넣는 역할을 주면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한테 그 경기할 때 보면 3백을 놓고 5백으로 전환이 됐는데도 상대가 볼을 갖고 들어오면 손흥민이 하프라인 밑으로 내려와서 풀 스피드로 내려오는 장면이 몇 장면이 제했돼요. 그러면
저렇게 해서 우리가 이겨서 정말로 32강 가고 16강 가고자 하는 전략이 있는가? 전문가는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죠. 손흥민 그 늙었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네, 어제 맞습니다. 그 미국 리그에서 어시스트 한 경기에 4개인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살아있네. 그리고 한 완전 골도 자책골도 손흥민이가 예, 손흥민 골입니다. 그것도 사실. 그러니까 5개 모든 골에 관여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토스 감독이 홍명보 감독에게 과외 공부를 시켜준 거예요. 손흥민은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이게 써야지. 사실 생각해 보면 좀 되게 웃기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상황이 손흥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만약에 우리가 월드컵에서 만나야 될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 남아공, 체코 이런 팀에 프리미어리그에 득점왕을 했던 선수가 4년 전에 있어요. 그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경계하죠. 네. 당연히 막 고민합니다. 무섭지. 걱정합니다. 네. 그러면 그 대표팀은 그 선수를 뭐 어떻게 고민할까요? 만약에 좀 나이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겠죠. 이 득점왕을 찾았던 선수를 우리는 어떻게 쓸 거지?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지. 이 선수가 지금 이러니까 야 뭐 쓰지 마라 이렇게 고민 안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축구에서는 특히나 공격수는 서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만으로도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수비수가 그 선수에게 딸려가거든요. 어. 그럼 다른 공간을 먹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손흥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손흥민이 요즘 최근에 요걸 못해? 못할 수도 있죠. 어떻게 다 잘합니까? 근데 이런 거죠. 야, 손흥민이 이렇게 써야지.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아? 를 답을 줘야죠. 그렇지. 어떻게 쓰냐로 토론을 해야지 안 좋은 점을 자꾸 부각시켜서 뭐 어쩌라고. 저 어쩌라고요. 지금 손흥민에 대한 이런 해법을 어느 매체에서도 감독이 입을 통해서 얘기가 되느냐는 거죠. 거꾸로 묻는 거예요. 야, 월드컵에 나가는데 3백 시스템이 그게 축구의 전부니? 그럼 우리가 32강을 가려면 승점 계산하면 최소한 1승은 해야 되고 한 경기 비기면 안정적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코트디부아르랑 경기할 때 그러면 제가 감독이라면 전략을 짠다면 이기는 경기를 해야죠. 네. 그럼 5백 쓰지 말아야죠. 근데 5백을 놔요. 그리고 그 수비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니까 손흥민은 볼이 안 오죠. 볼이 오면 뒤에 있는 선수들이 와서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고립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공격권을 가졌어. 공격권을 가지면 뒤에서 횡패스, 백패스, 횡패스. 그럼 기록상으로는 볼터치 횟수가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그 볼터치 횟수가 늘어나면 점유율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지난번에 동아시아 대회 때 일본한테 우리가 1대0으로 졌잖아요. 홈에서. 그때도 우리는 졌지만 점유율에서 우리가 앞섰다. 그러니 축구 전문가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제 원래 월드컵은 16강 진출 하느냐 못 하느냐 뭐 이 싸움이었는데 지금 이제 진출 국가가 지금 굉장히 많아져서 48개 팀이니까 32강에 이제 올라가느냐. 요 이제 첫 번째 관문인데 32강은 가겠지. 저도 사실 32강은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요 얘기는 좀 전제로 얘기 드리고 싶은데 지금 축구협회나 대표팀을 향한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감독을 향한 약간 불만이나 못 믿어옴이나 비판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 대표팀의 실제 실력보다 우리가 좀 낮춰보는 게 있어요. 우리 대표팀 그렇게 축구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선수들 뛰어난 선수들 많아요. 뛰어나죠. 외부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별리그를 통과를 못한다 이렇게 보는데 많지 않습니다. 네. 이번 월드컵은 기본적으로 조 3위까지도 해서 조별리그 통과 가능해요. 네. 우리의 지금 선수 구성을 놓고 보면 저는 32강은 충분히 조별리그 통과는 가고 그 다음부터는 단판이니까 16강을 갈 수도 있고 정말 더 잘하면 뭐 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아쉬움은 이런 거죠. 왜 이런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이런 경기 내용과 이런 흐름밖에 못 보여줘 이런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야.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자료를 8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아까 4백과 3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3백에 제일 아쉬운 거는 바로 이 부분인데 사실 포메이션은 죄가 없습니다. 네. 뭐 3백은 나쁘고 4백은 좋고 이런 거 없습니다. 네. 3백은 항상 맞고 4백은 항상 틀리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과 상대에 따라 바꾸면 되는데 제가 지금 저 이 포메이션이 나와 있는데 3백은 저렇게 중앙 수비수가 3명 좌우에 윙백이라고 해서 저 선수들이 하프라인에 걸쳐 서 있습니다. 동그랗게 빨갛게 써 있는 선수들.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저 하프라인 정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저 포지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3백은. 왜냐하면 위아래로 수비할 때 올라갈 때 저 빨간색 화살표대로 쉴 새 없이 달려야 돼요. 이동량이 많아. 체력도 좋아야 되고 전술 이해도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백스를 쓸 때는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어디? 그러면 윙백을 다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우리나라 대표팀 구성 중에 포지션만 놓고 보면 제일 취약하다, 제일 고민이다라고 하는
포지션 어디일까요? 많은 그동안 팬들이 얘기했거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바로 삼선 미들. 저 CM으로 돼 있죠. 저 센트럴 미드필더 CM 네네. 수비수 바로 앞에 고 삼선 미드필더하고 저 동그라미 친 윙백입니다. 풀백. 자, 우리 대표팀이 가장 취약한 게 바로 저 측면 수비수인데 저 측면 수비수가 가장 중요한 우린 전술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건 좀 이상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 3, 4, 2를 쓰게 될 때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데가 지금 공격 라인 3명을 둘 수 있습니다. 이 포메이션에서. 네. 네. 자, 3백을 쓰게 되면 공격을 최대 저렇게 한 3명 정도 물론 윙백까지 올라가면 더 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격수를 배치할 수 있는 건 3명밖에 못 써요. 근데 제가 이렇게 또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 대표팀에서 아까 취약한 포지션은 삼선 미드라고 측면이라고 했는데 네. 가장 좋은데 야 이거는 어디 나가도 안 빠져. 이 선수들 자원이 차고 넘쳐. 어디죠? 저 파란색. 그죠. 파란. 아, 네. 손흥민이야.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이강인, 배준호, 엄지성, 양현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네. 좋아. 우리가 가장 많이 갖고 있고 많은 좋은 선수들을 갖고 있는 포지션은 별로 못 쓰는 포지션, 저 포메이션이고요. 아, 그래요. 또. 우리가 가장 약한 포지션은 또 가장 중요한 포메이션입니다. 어. 왜 이런 걸 쓰지? 왜 우리 중요한 공격수들을 그래서 그 많은 선수들 중에 손흥민 빼야 돼? 오영규 빼야 돼? 거기서 누군가를 자꾸 뺄 수밖에 없어. 이 포메이션. 아. 우리가 가장 차고 넘치는 포메이션, 저 포지션인데. 그 아주 바보 같네. 그게 많이 아쉬워요. 자, 물론 요 상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표를 갖고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저 표를 아까 이거 띄워. 네, 저 봤어요. 띄워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네. 그 아까 얘기했지만 빨간색 큰 네. 이제 좌우측 윙백이라고 그래요. 네, 윙백. 가운데 이제 3명의 그 3백이라는 수비수들이 있죠. 윙백이 아까 우리 박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 선수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체력적 요소. 네. 그것은 스포츠 하트라고 해서 전신 지구력이 뛰어나야 돼. 네. 이 긴 거리를 계속 오르락내리락 진짜 해야 힘들겠네. 되잖아요. 심장이 2개여야 되는. 스포츠 하트라고 네. 그래요. 심장이 큰 그 역할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3백을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코트디부아르랑 골 먹을 때 4골을 먹었잖아요. 네. 4골을 먹었을 때 3백을 두고 이태석하고 서령우가 내려와서 5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센트럴 미드필더 2명까지 해서 7명이 있는데 4골을 먹었어요. 7명인데 4골 먹었어. 그러면 지금 전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포메이션은 숫자를 갖고 내려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숫자는 형태상으로는 이것을 구축은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선수들이 내려와서 자기 마크만에 대한 역할과 책임에 대한 것이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축구의 전문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마크의 3원칙이 있어요. 마크의 3원칙 저거. 자, 네. 첫째. 너도 언제 뛸지 몰라. 첫째. 볼과 나는 그 골문과 일직선이 돼야 돼요. 볼과 일직선. 일직선이 되게 서라. 볼라문 이렇게 볼라문을. 두 번째는 자기 마크맨을 마크할 때 볼과 내가 마크해야 될 선수를 한 시야에 둬라. 한 시야에 돌아. 한 시야에 돌아. 그렇지. 그다음에 마크맨에 대해서 자신의 마크맨에 대해서 태클 거리에 둬라. 아, 떨구지 태클. 말아라. 떨어뜨리면 안 돼. 떨어뜨리지 말아라. 오케이. 근데 7명이 들어갔어요. 상대 공격수가 3명, 4명인데 우리가 골을 먹어. 근데 그것이 코트 디버럽이 아니라 멕시코랑 할 때도 그랬고 지금 계속 진짜 그 평가전 하는데 골을 먹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 학생들에게 제가 이론적인 공부를 시키고 경기를 하면서 연습경으로서 학습을 시키면 지금 이런 실점을 계속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자, 마크의 3원칙에 충실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3백 시스템을 하면서 좌우측에 윙백을 지금 쓰잖아요. 네. 아까 빨간색 자, 큰 윙백. 위에 2명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전형적으로 풀백 역할을 하던 선수들이에요. 풀백은 뭐예요? 그러니까 수비적인 수비수인데 저 위치보다 좀 더 내려가서 좀 내려가서. 포백의 위치에서 쓰는 선수인데 형태상으로는 지금 3백을 놓고 좌우측에 윙백을 놨는데 이 선수는 현대축구에서 최소한 6대4로 수비는 6, 공격은 4. 어떤 팀은 5대5로 하는 팀들도 있어요. 아, 5대5. 근데 얘네들이 지금 수비 지향적인 선수들인데 공격에 나가서 안 돼. 그럼. 그러면서 이 포메이션을 잘못 작동을 하게 되면 선수들이 체력적인 소모가 급격히 떨어질 그렇겠네요. 수밖에 없고 네. 전체적인 폼이 지금 아까 박 의원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한국이 세계적인 공격수를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 손흥민도 있지, 그 다음에 이태석이, 우리가 볼 때 이강인이도 있지, 이강인 잘해요. 이재성이도 있지,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수비만 지금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32강에 가려면
골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야죠. 현대 축구의 모든 지금 축구의 룰도 그렇고 전술적인 그 바뀜의 현상은 뭐냐? 공격적인 것에 지금 유리한 그 판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홍명보 감독이 갖고 있는 그 전술적인 어떤 철학 그리고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결과물이 게임에 대한 결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대표팀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준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오랜 동안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 해설을 한 두 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왜 그 바보가 아니면서 왜 이렇게 계속 실패하는 길을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감독은 네. 우선 전략적 그 수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능력. 그래서 능력이 프로팀의 부족하다. 감독이나 대표팀의 감독을 하려면 국제축구연맹에서 전 세계가 통일된 그 학습의 툴을 만들었어요. P급 라이센스라고 해서 한국에서 대표팀을 맡거나 프로팀을 맡으려면 우선 지금 얘기했던 경기 분석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 학습을 시켜요. 심지어는 컴퓨터를 갖고 그 가상 게임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학습을 시키는데 그 부분에 학습 과정이 부실했다는 것이죠. 그럼 좀 특혜가 있었어요. 조금 특혜까지 단어 나옵니다. 이거는 아주 센 단어 나온 겁니다. 네. 우리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세다, 이 발언은. 2급이든 이런 과정을 가려면 일정 기간에 지도자로서 현장에 있어야 되는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코스속을 밟아서 그다음에 시험을 보고 그래서 그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은퇴하자마자 바로 국가대표팀에 가담을 했고 뭐 그러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럼 제가 거칠게 이제 좀 질문하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두 번이나 기회를 받은 것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축구협회의 행정에 사실은 무능이죠. 정몽주 무능하다 나갑니다. 네, 세게 나갑니다 오늘. 정몽주 네. 무능하다. 자, 만약에 일본 축구협회의 회장은 월드컵에 출전했던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J리그의 그 CEO도 일본의 J리그에서 200경기 이상 출전한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일본 협회 일본. 회장은 그 네.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축구 선수 출신도 그렇다면 축구 감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감독의 능력에 대한 것을 검증을 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 안목이 있죠. 근데 지금 한국의 축구에는 카르텔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카르텔 나왔다. 카르텔. 야, 이러면 다시는 복귀 못 하신다. 카르텔 나왔다. 카르텔이 특혜 나오고 무능 나오고 카르텔 나오면 다시는 복귀 못 해. 자, 전 여기서 약간 거리를 두고 싶네요. 카르텔 계속해 주세요. 자, 94년에 그 정몽준 회장이 대한축구협회를 맡죠. 네. 김우중 회장이 축구협회를 이끌다가 회장이 바뀌면서 정몽준 집행부가 들어선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중간에 조중현 축구인 출신의 회장을 징검다리를 했지만 그것도 정몽준 사람이죠.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12년을 했고 지금 이제 13년째 며칠 전에 1주년 기념하면서 5경기 이상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정몽규 회장이 지금 13년을 하고 있으니까 뭐 지금 뭐 엄청난 시간을 오랫동안 축구협회가 30년 넘게 하면서 축구의 그 어떻게 보면 축구인들의 꿈은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는 건데 그 자리를 자기네 카르텔에 있는 중심적 인물을 쓰는 그 문제가 이렇게 국민적인 저항과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다 크린스만 감독 알잖아요. 네. 크린스만. 협회 조직에서 제가 옛날에 협회에서 일을 할 때 일이라는 건 뭐 비상근이었었죠. 기술위원을 했는데 그때는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발하는 기구는 기술위원이었었어요. 그러면 기술위원회에서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면 이미 끝난 겁니다. 이 사회는 그냥 의례적인 그냥 통과 의례. 네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몽규 회장이 회장이 되고 나서 기술위원회를 해체를 하고 전력강화위원회를 만들고 그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국가대표팀 감독을 추천케 해요. 네. 그리고 추천을 한 것을 회장이 결정을 하는 그 구도로 바꿨죠. 그러면서 크린스만 감독을 탑다운 방식으로 정몽규 회장이 선정한 것은 이미 문체부에서 특정감사에서 밝혀진 사실관계거든요. 그래서 크린스만 감독의 뭐 리더십이라든가 그다음에 코칭 능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돼가지고 중도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했던 것이 홍명보 감독인데 홍명보 감독도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이런 절차적인 이런 과정에서 투명하고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절차를 거치면서 결국은 대표팀에 대한 경쟁력이나 이런 것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의 그 능력 이전에 적정한 인력을 적정한 감독을 선정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지금 한국 축구의 지금 딜레마에 빠지는 첫 번째 원인이었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축구협회가 일을 못한다는 건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네. 안과 밖이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네. 가끔씩은 엉망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제가 아까 아로소 코치의 그 인터뷰 해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 너무 웃긴 거예요, 사실. 그 문제가 되니까 홍명보 감독은 사실 바지야, 내가 감독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네, 네. 오늘 아침에 해명을 하면서 아로소 코치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저 표현이 왜곡됐어. 아, 저건 너무 저쪽에서 보니까 미디어가 너무 좀 심하게 썼어. 나 저거 아니야. 나 기사 삭제 요청했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네.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용을. 자, 표현은 그냥 받아들일게요. 왜곡됐다고 받아들일게요. 네. 얼굴이다 뭐 이런 표현들. 내용은 왜곡될 수 없잖아요. 전술적인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에서 어떻게 쓸 거라는 게 다 나옵니다. 우리가 왜 3백을 쓰는지 지금. 우리가 왼쪽 윙백이 약하니까 풀백이 약하니까 지금 3백을 쓸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게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 메인 플랜이야. 우리가 어디가 뭐 어디 예를 들면 이선이 어때? 어디가 이걸 다 공개해요.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어느 나라의 국가대표팀이나 프로팀도 감독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총괄할게. 그다음에 수비 전술, 공격 전술, 뭐 세트피스 전술 이런 거는 각자 분업시킬 수 있어요.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인정을 하고 제가 총괄 감독이고요.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하면 돼요. 근데 문제 핵심은 만약 우리 대표팀도 그렇게 했다고 치죠. 지금 아르소 코치가 그걸 인터뷰에 나가서 다 까발렸다는 거예요. 우리 대표팀이 뭘 어떻게 쓸 거라고 하는 우리 플랜을 다 패를 깠어요. 그래요? 이거는 왜곡할 수 없잖아요. 그 기자가 그래 한국 대표팀은 왼쪽 저 풀백이 약하니까 이런 전술 쓰는구나. 월드컵 때는 그래서 포백 안 쓰고 3백 쓸 거구나. 그거 다 깠어요? 깠어요. 와, 너무 다 보도됐죠. 홍명보 감독은 이번에 평가전 2번 끝난 다음에 그랬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뭐 포백 쓸 수도 있고 3백 쓸 수도 있어.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상대가 그래 모를 거 우리 패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코치가 와서 그거를 다 얘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서 왜곡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 그 포르투갈 인터뷰 기사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기사가 실린 지가 언제냐면 네. 제가 화살표로 해놨는데 3월 5일 정확하게 한 달 전입니다. 이 기사가 한국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 아르소 코치와 축구협회가 난리가 나서 기사 삭제 요청했다. 법적으로 대처하겠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한 달 지나서 한 달 지났어요. 아르소 코치가 이 중요한 얘기를 네. 해놓고 한 번을 안 봤다고요? 그것도 포르투갈 언론하고.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3월 5일이야? 한 달 전이에요. 만약에 뭐 했는데 그러면 내가 왜곡돼서를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잘 봐줘도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겁니다. 그렇죠. 부적절하다는 건 코치가 나가서 어디서 그 인터뷰를 했다는 게 부적절한 거고요. 한 달이 지나도록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부주의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역으로 만약 우리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동남아시아나 유럽에 어디 가서 코치를 해요. 그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나가기 직전에. 근데 우리나라 언론사하고 와서 다 얘기해요. 그 나라 대표팀이요. 이번에 월드컵 가서 이 전술 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거 안 써요. 이번에 보면 왼쪽 윙을 많이 쓸 겁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다 얘기합니까? 얘기했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나죠. 지금 이 이게 대목에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합니까? 그 정몽규 회장의 무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와, 오늘 아주 날 잡으셨네. 저 같으면 정몽규 회장의 그 위치에 있다 그러면 퍼거슨이 매니저잖아요. 감독 헤드 코치 아닙니까? 홍명보 감독은 매니저예요. 알아서 매니저니까 그 밑에 전술에 대한 코치를 쓰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저는 정면 돌파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홍명 감독이 매니저라는 건 총괄 감독하고 감독이잖아요. 이렇게 했다. 지금 얼굴을 마담이라고 그러고 바지 사장이라고 얘기해도 정면 돌파할 수 있는데 그것을 숨기고 한 달 전에 얘기한 것을 지금 갖다 뒤집고 그것을 또 법적으로 이제 책임을 묻겠다고 그래요. 국내 축구 팬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박문성 해설위원은 축구 기자로서 한 획을 그은 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새벽에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터지길래 들어봤더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감독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뭐 구단의 사장도 했고 또 협회 행정을 했던 사람이니까 또 이제 거기서 번뜩 드는 생각이 든 거예요. 홍명보 연봉이 대충 얼마인 줄 아시죠? 20억이요, 그렇죠. 20억. 그러면 알아서 코치는 얼마를 받을까? 그죠? 자기가 바지 사장이고 홍명보는 자기가 수석 코치고 모든 전술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 이것을 자기가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크린스만 데려가가지고 코칭 스태까지 해서 어림잡아서 100억 정도의 손실이 있는데 그 돈은 그러면 누가 냈어요? 정몽규가 냈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축구협회 예산이 들어갔죠. 네. 축구협회 예산이 1년에 영업수익이 한 1,000억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네. 거기에 정부의 지원금이 약 한 2, 300억, 3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세금이 들어가요? 아니 정부에서 주는 그 기금이 있어요. 축구협회 지원해주는. 그 세금일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국민들이 낸 세금이지.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 그 손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생각했을 때 이번에 월드컵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네. 축구협회 행정을 잘못한 사람들의 일로 인해서 몇백억의 지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아까 우리 박 의원 얘기했듯이 전술적인 것이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정보라는 것이 또 이렇게 공개돼서 거기서 오는 손실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축구협회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이제는 국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불량품이다. 축구협회는 불량품 공장이다. 네. 그리고 거기 있는 그 CEO는 누군지 불량품 만드는 공장장이다 이런 거죠. 네. 축구 정몽규 회장이 이번에 4번째 회장이 된 겁니다. 12년 동안 하고 13년 한 거거든요. 12년 전에 처음에 축구협회장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 축구협회 매출이 1,000억이 넘었었어요. 네. 그러면서 정몽규 회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게 내가 축구협회장이 되면 2천억 3천억으로 경영 수익을 늘리겠다고 그러는데 12년이 지났는데 작년에 보면 1,000억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지금 축구협회의 경영 수지를 놓고 보면 이거를 경영 실적을 내긴다면 F 학점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대학 교수니까. 네.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의 쇠락에 대한 거, 승부 조작에 대한 거, 모든 사건들, 이벤트들이 지금 정몽규 회장의 그 타임 스케줄을 놓고 보면 거기에 점으로 다 찍혀 있다는 거예요. 정몽규는 F다. 네. 아니 근데 정몽규 회장 못 잘라요? F. 못 자르냐고요. 어떻게 잘라요? 선출됐는데. 아이, 참. 그거 사실은 저는 우리 박 기자를 좋아하는 게 용기가 있어요. 국감에 나가서 네. 그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얘기하지 마요. 아유. 그거 후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왜요? 네네네. 그렇게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네. 난리 쳤는데도 네, 그래도 그죠? 안 되더라고. 안 되는데. 네. 네. 정몽규 F, 홍명보는 뭐예요? D예요, F예요? 지금 홍명보는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남았어요. 남아 있으니까 아직 저는 홍명범도 응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응원은 합니다, 네. 사람들이. 네. 저도 합니다. 끝나고 나서 예, 얘기했잖아요. 끝나고 그때 가서 점수를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뭐 항상 우리 박문성 해설위원이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네. 이번에 우리 월드컵 대표팀이 우승을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그치. 걸로 그대로 남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본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고 싶습니다만 응원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자꾸 그러게. 앗아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맞아요. 지표가 정확히 나왔잖아요. 제가 한참 방송할 때 월드컵 가기 전에 평가전을 해도 해외 나가서 하더라도 말레이시아 가서 하더라도 시청률이 40%를 넘나들었어요. 와. 물론 지금처럼 다채널 시대는 아니었었지만 네.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코트디부아르하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랑 경기했는데 그 경기를 방송사 두 군데씩 따라붙었거든요. 근데 5% 왔다 갔다 그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냥 정확하게 4.7, 두 번째는 1% 나왔습니다. 아유. 새벽 3시에 한 거. 아유.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 맞아 몰라요. 광고주들은 죽을 맛이죠. 제일 먼저 보는 게 시청률이죠. 네, 방송사들은 죽을 맛이야. 축구 중계 방송에 광고할 바에는 여기다 하지 여기다가. 할 바에는 저 나오세요 빨리.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네. 축구가 지금 굉장히 지금 상업적 가치를 잃었고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손흥민 경기 중계 방송에서 놀란 게 미국은 4대 메이저 스포츠가 뭐 세계적인 뭐 최고의 엘도라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을. 근데 손흥민을 보호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MLS의 시장의 사이즈를 키우고 또 그리고 LAFC도 수익도 증대하고 뭐 그러니까 손흥민에 대한 그 푸싱하고 그다음에 메이크업 해주는 게 완전히 보이거든요. 근데 한국 축구는 스스로가 갖고 있는 상품적 가치를 떨구는 거예요. 맞아. 지나간 얘기지만 이강인 탁구 사건이 있을 때 이강인 탁구 쳤죠. 그때 했을 때도
영국 언론에 뭐 흘렸다는 등 뭐 이랬다는 등 얘기를 하는데 아니 축구협회 지금 1,000억을 돈도 많이 못 버는데 가장 거기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이강인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좀 우산 씌워주고 감춰줬어야지. 숨겨주고 그래야죠. 그렇지. 네. 그러니 참 이게 한국 네. 축구가 상업적 가치도 잃고 참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요거는 뭐 네. 뭐 좀 변방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승우 선수는 발탁 가능성이 없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취향을 물어보거나 선을 물어본 게 아니시니까 현상. 현재의 현재. 북중미 월드컵에는 뽑히지 않을 겁니다. 아, 그건 확실합니까? 네네. 그럼 왜 그래요? 일단 뭐 아까 제가 우리 대표팀에서 가장 뛰어난 그리고 가장 많은 선수가 집중화되어 있는 데가 이승우 선수가 뛰는 그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가 대표팀에 오려면 황희찬, 이강인, 이재성, 손흥민 이기고 올라오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해요. 아, 견해 달리합니다. 이승우는 무조건 뽑습니다. 제가 대표팀 감독이면. 그리고 또 내가 기술위원장이면 홍명보 감독한테 그렇게 권하죠. 왜요? 제가 기술위원 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 대표팀 엔트리가 23명이었었어요. 네. 23명의 엔트리는 어떻게 이게 23명이 됐느냐. FIFA에서 각 포지션 11명 아닙니까? 거기에 곱하기 2 후보 선수 다치면 뛰어야 되니까 곱하기 골키퍼는 옛날에도 22명이었으니까 2명이었었어요. 근데 골키퍼가 특수 포지션이고 다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하나를 늘려서 23명이에요. 그럼 23명을 놓고 보면 11명이 뛰죠. 그다음에 과거에는 5명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16명이 가용 인력이에요. 그럼 23명이라고 만약에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이번 월드컵은 26명 늘었죠. 네. 그러니까 과거 이제 사례를 들은 거예요. 23명을 갖고 하면 저는 이승우는 리저브에 들어가는 그 엔트리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승우는 게임 체인저로. 게임 체인저로. 그 전북이랑 울산이랑 경기하는 거 보셨죠? 이번에 좋다. 이승우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승우만. 네, 이승우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승우는 저는 왜 좋냐면요. 파이팅이 있어요. 그리고 파이팅. 그 이승우가 사실은 한국 선수 중에서 제일 싸나워. 아주 그 싸울 줄 알아. 싸울 줄 알아. 사람 열받게 해. 사람 막 이렇게 이렇게 추고 있어. 사람 뚝뚝 날아간다니까. 그렇지, 상대팀 이렇게 하는 거 있어. 열받지. 그러면 약간 자, 꼴밖에 하는 게 있죠. 네. 지난번에 이제 23명인데 26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뛰는 선수는 11명이고 교체에 대한 인원이 늘더라도 네. 이승우는 넣어야 되고 거기에 또 저는 옵션을 걸어요. 최소한 2명, 3명은 이번 월드컵에 들어가질 못하더라도 미래의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를 집어넣어서 그 선수들의 꿈을 줘야 돼요. 그 징표가 바로 지금 손흥민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어린 나이에 독일에 가서 뛰고 있을 때 조광래 그때 국가대표팀 감독이었어요. 대표팀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식사를 하자고 해서 이제 자문을 구하길래 손흥민을 뽑으라 했더니 너무 어린데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손흥민은 어린 게 아니라 그 선수가 국가대표팀 선발돼서 벤치에 앉아있는 우리가 벤치 호모라고 그래요. 벤치를 데우는 후보. 그래더라도 그 선수에게는 꿈이 된다라고 부자다. 해서 네, 그 손흥민 선수를 뽑았었어요. 또 그 전에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이동국이 있었고 고정수가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그때 2차례 경기를 해서 탈락을 하잖아요. 네덜란드에 지고 나서 탈락했을 때 MBC 제가 1번 그때 방송을 중계하면서도 그걸 했는데 녹화를 갔더니 그 두 선수가 천진난만하게 이 아이스크림 바 그걸 먹으면서 한국에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것이 터져가지고 월드컵에서 감독도 베꼈지 그리고 예선 탈락했지.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동국 고정수 때문에 프로축구가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3명이었을 때도 그러한 전략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명으로 늘었다 그러면 이승우 선수를 포함해서 어린 선수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좋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요.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축구 이야기를 나누니까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크네요. 대한민국 정말 그 유일하게 월드컵으로 국민이 하나가 되거든요. 그렇죠. 진짜 유일해. 그때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는 그런 게 없어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관심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월드컵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은 좀 그게 근데 저한테 요즘에 오는 메일들이 다 그거예요. 네. 월드컵 결승 못 가도 좋다. 그 공정성과 투명함만 보장이 된다면 네. 그러니까 한국 축구를 통해서 스포츠가 갖고 있는 룰, 스포츠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제 국민들이 더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한국 축구가 발전하는데 이 아픔이 어떻게 보면
아주 단단한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